네,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장학생 조우철입니다. 수시 모집 요강들 정리해가지고 논술 전형에 실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대비하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간략한 소개 먼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처럼 서강대 컴퓨터공학과에 수리논술 준비해서 논술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이제 밟고 다양한 이제 경력 거쳐가지고 수리논술만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리논술과 약수형 논술, 최상위권 의대 논술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 수시 모집 요강 정리해가지고 뭐 어느 학교가 어떻게 나온다, 어느 학교가 범위가 이렇게 된다, 주요 데이터들을 정리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 유튜브 링크 채널에 올려둘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보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논술 전형이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신 반영이 사실상 없어요. 아예 그냥 논술 100% 반영해가지고 내신 자체가 안 들어간 학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70%만 논술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30%는 뭐 교과, 출석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좀 불리한 게 아니냐, 나 내신 안 좋은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점수 차이는 거의 뭐 한 5점 안팎?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점 안팎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에서 5점 되게 큰 거 아닌가요? 논술에서는 교과 학종 보시던 그 마인드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 학종은 점수가 싹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지원하면 되는 건지만 잘 살피는 게 교과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학종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겠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에서는 0.1점 되게 중요해요. 논술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잘 모르셔가지고 충분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안 하셔서 떨어지신 경우, 잘 못 가신 경우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내신 10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게 뭐 1점 차이 되게 그냥 세세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0.1점도 진짜 이제 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안 그래요. 논술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 1점 차이, 요 조금 차이만 해도 누군 붙고 누구는 못 불합격을 해요. 논술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학생 A는 내신이 비상위권이에요. 좀 낮아요. 그래서 내신 점수가 20점 만점, 20% 들어가는 학교라고 치고 17점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학생 B는 내신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19점. 와, 내신을 보면 2점 차이 되게 큰 거죠. 근데 논술은 어떻게 되냐? 나머지 80%가 논술로 가잖아요. 논술 점수로. 그럼 이거 결정된 거 아니잖아.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학생 A, 내신 낮은 애가 70점을 받았어, 논술을. 그리고 학생 B, 내신 상위권이 논술 40점밖에 못 받았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공부하기 따라서. 근데 봐봐, 이 점수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요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요렇게 70점은 80%가 들어가는 거니까 56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40점은 80% 들어가는 거니까 32점으로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아까 이제 우리는 2점 차이 갖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있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봐봐, 논술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게 논술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중앙대에서 내신 30%가 들어갔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약간 내가 내신이 너무 안 좋다, 7등급 이하는 너무 안 좋다고 간주가 돼요. 6 이상은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봐주자. 이제 그래서 내신은 사실상 반영이 없다. 그리고 문제 유형가 어떻게 나오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위주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증명 문제인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되게 막 철학적이고 막 이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안 내요. 어떤 수식을 주고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답이 몇이 나오는 그 과정을 다 쓰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 증명으로 내요.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술형 문제 정도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증명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시험 시간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문제 수가 이제 대문항으로 2개, 3개 정도. 뭐 1번 대문항에 뭐 소문항 1개, 2개, 2번 대문항에 소문항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수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시간은 2시간. 수능 시험보다도 더 많이 주어지죠. 수리 영역보다도. 네, 그리고 당연히 과정의 서술이 중요합니다. 내신 서술형과는 약간 채점 기준이 많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하실 거예요. 논술이 겁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논술 그거는 진짜 뭐 엄청 고생해야지 붙는 거다, 그거 뭐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3등급 턱걸이 나온 애도 뭐 경희대, 홍익대 보내고 2학년 때 뭐 수학 9등급 나온 친구도 2, 3, 6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보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인데 모르셔서 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아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물론 문제가 나한테 유리한 문제가 나왔다 혹은 나한테 유리한 문제가 안 나왔다 이 정도의 운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건 수능도 그렇지 않아요? 4점짜리 문제가 내가 아는 게 안 나왔어. 그래서 떨어졌어.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아니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수리논술도 딱 이제 문제 나온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들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하면은 내가 운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공부 안 한 애들이 하는 핑계예요, 핑계. 근데 어떻게 붙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아니에요. 근데 물론 학교가 조금 논술 난이도가 쉽게 된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합격자 평균이 70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충 그 정도라 보시면 돼요. 합격자 컷은 더 낮겠죠. 평균 70이면은 우리는 100점 만점에 60만 맞으면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2시간에 한번 9문제 나온다고 치면요. 1번에서 소문항 1, 2, 3, 2번에서 소문항 1, 2, 3, 3번에 소문항 1, 2, 3 나온다고 치면은 난이도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좀 쉬운 거, 중간 난이도. 쉬운 거, 중간, 어려운 거. 중간, 어려운 거 나온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 학생들이 착각합니다. 다 맞춰야지 되는구나.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100점 만점에 60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쉬운 것들을 더 잘 맞춰야 돼요. 쉬운 것들에서 더 정확하게 쓰고 제대로 쓰고. 그래서 쉬운 거 3개와 중간 거 3개를 다 맞추면 65점이 충분히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조금 부분 점수만 조금 이제 맞춰가지고 합격하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 설정 자체를 잘못하는 거지. 어려운 문제까지 무조건 맞춰야 된다. 쉬운 문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자. 그러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쉬운 것만 풀면은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래서 떨어져. 이래서 봐봐.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애들은 빨리빨리 풀어야 돼. 수능 마인드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은 시간이 없거든. 1번 빨리빨리 풀자. 대충 쓰고 넘겨. 그러면은 1번에서 10점 맞을 수 있는 거 반 5점밖에 못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깎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2조도 마찬가지로 5점 깎이고. 그럼 나는 이렇게 2개 문제 풀었으니까 20점 맞았겠지. 아니야, 10점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외의 맹점이에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기는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모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글을 많이 쓰는 거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논술을 운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전략 세워가지고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이 보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걱정하시는 거, 경쟁률 진짜 높은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봅시다. 이거 중앙대 2022년도 입시 결과인데 학생부 교과가, 생명과학과가 최초, 그러니까 9월에 수시 접수했을 때 그 경쟁률이 23대 1이에요. 근데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뭐죠? 최저 등급 있죠. 최저 등급 맞은 애들만 모아놓고 봤을 때 여기서 23명 중에서 10명이 수능 최저도 못 맞췄더라. 얘들 볼 필요 없으니까 빼버려. 그래서 나온 경쟁률이 13대 1인 겁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 학종이죠. 학종 어떻게 돼요? 50대 1. 그럼 교과와 학종의 경쟁률은 대충 4배. 그리고 탐구형 인재는 면접형인 거고. 논술 봅시다. 논술이 53대 1 미쳤네. 이거 어떻게 해? 최저.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만 놓고 보니까 11대 1. 놀랍죠? 보세요. 다른 학과 다 이래요. 물리학과 12대 1 나와서 맨 처음에. 교과 실질 경쟁률 6대 1 떨어졌죠. 논술 최초 경쟁률 28대 1 나왔어요. 실질 경쟁률 5대 1로 떨어져. 왜 그러느냐? 다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논술을. 아이가 교과로 이 학교를 될 것 같다 하면은 막 안 넣어요. 9월 모의고사 점수 나온 거 보고 2등급은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생각 싶은 데만 쓰겠죠. 당연하죠. 내신으로는 갈 수 있는데 수능에서 떨어지면 이제 진짜 억울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거든요. 논술은 그렇게 써요. 그거 되게 웃겨요. 이거 보면은 논술은 애들이 9월까지는 열심히 놀다가 9월쯤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인생 운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 수능에서 대박을 쳐볼게 하고 9월부터 하면 잘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가득, 허세 가득 찬 말 하는 애일수록 이렇게 지르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앙대 최저의 택도 없는 그런 모의고사 등급 나가는데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올릴게. 그럼 너 논술 공부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같이 할게. 이런 말만 해놓고 안 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학교에 돈 기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경쟁률 그거 다 가짜다. 밑에 제가 써놨죠? 최저 등급도 못 맞춰요. 교과는 반토막밖에 안 났어요. 반토막도 엄청난 거긴 하지만 논술은 뭐 5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났죠. 그러니까 논술 쓰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약간 조금 노려보자, 질러보자에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우리가 이 논술 경쟁률의 허점, 허수를 잘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논술 전형의 내신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로 표를 이용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왼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내신 대충 평균 한번 등급 내 보시고 내가 내신 평균 등급이 대충 한 5등급 정도 나오더라 한다고 치면은 요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1등급을 이기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 중에서 0.5만 더 맞으면 된다. 즉 계산 실수 한 개만 안 해도 된다 정도예요.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6등급까지도 점수에서 손해보는 걸 많이 안 만들어놔요. 왜? 진짜 실력 있는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위권일수록 내신에서 등급 차이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중위권들, 이제 하위권들 가야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나마 조금 뭐 수원대, 약수령을 이제 시험 보는 수원대 같은 경우가 5등급하고 1등급하고 10점 차이도 함정이죠. 왜 함정이야? 논술에 내신 좋은 애들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내신 좋은 애들이 논술을 왜 써요? 교과 쓰지. 그럼 어떻게 돼? 중앙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진짜 내신이 좋다고 해봤자 2등급. 그럼 사실상 0.5가 아니라 얘네들과의 빼기를 하셔가지고 0.4 정도. 그거는 수원대는 교과를 한다고 치면은 대충 몇 등급 정도냐? 얘네는 교과 한 4등급 정도거든요? 수원대에서 내신 좋아봤자 5등급이에요. 논술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럼 손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6등급인 친구들이 수원대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죠. 내가 점수가 11.7을 더 맞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9.3 더 맞아야 되는 아이들을 이기려면은 대충 2점 얼마 정도는 더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느냐,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들과 되게 상반된 정보일 겁니다. 이제 이거는 시립대 24학년도 데이터 제가 분석한 거예요. 봅시다. 합격자들 데이터래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학생이 전체 64%를 합격했어요. 비수도권 요 경우는 36%가 합격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정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문제로 보는 거죠. 가장 공정하죠. 요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네, 그러면 학종에서 서류형 면접 안 보는 거를 보니까 얼랄라 수도권이 36%밖에 못 붙었네요. 이거 왜 이래?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학종으로 대학 가라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더 적게 가네. 정시보다. 이거 왜 그러느냐? 학종도 평준화가 많이 된 거예요. 학종에서 그 세특하고 생특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비수도권에서 이제 약간 지방권에 있는 친구들도 정보를 접하기가 쉬워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수도권 있는 학생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이제 그러면은 어디에서 결과가 나느냐? 교과에서. 그럼 당연히 지방권에 있는 친구들이 교과 맞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조금 반전이죠. 큰 반전이지. 그 다음에 면접형. 요 경우는 이제 여전히 비수도권은 55% 반 이상을 차지하게 합격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교과. 그러니까 학종에서 면접 보는 거와 교과 전형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교과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학생들이 절반 이상. 이건 이제 왜 그러느냐? 학종에서 면접 좋은 친구들은 교과가 좋긴 좋았어. 근데 면접 와서 이제 보니까 수도권 애들과는 그 똑같은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좀 벌어지더라. 이거를 서류형에서는 이 차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글만 보고는. 그래서 지방권 학생들이 참 유리했는데 학생부 종합 면접형 와서는 이제 그 좀 가려진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는 왜 그러느냐? 최저 등급, 수능에서 갈리는 거예요. 교과, 내신은 좋았지만 정시 모의고사가 조금 안 나온 친구들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볼 거, 논술 볼게요. 수도권 학생들이 80%가 붙었죠. 5명 중에 4명. 왜 이러느냐? 교육 인프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좀 시도하는 게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논술로 간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교과서 이미 유리한 거니까 교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하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학생들도 논술을 공부할 그런 학교에서 이제 여건이라든지 뭐 주위 학원 갔을 때도 뭐 논술 제대로 이제 가르칠 만한 지금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술은 이런 식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공부한 친구들의 비중이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붙는다 라는 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톨릭 때 26년도, 그러니까 작년 얘기인데 교과 수도권은 68%, 학교별로 좀 편차는 있겠죠. 학종은 비슷하게 나왔고 논술 같은 경우는 88%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그 결과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보시면은 학교 유형, 고등학교 이제 유형 얘기인 건데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높아요. 자사고에만 붙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것도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논술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매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해요. 잘 알고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자사고 애들이랑 해가지고 유리한 건 아니다. 제대로 준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리고 현역하고 재수하고 재수 N수한 친구들이 더 유리할 텐데 불리한 거 아니냐? 그것도 안 그래요. 진짜 교과하고 학종들은 이제 되게 잘 하시는데 논술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지원하는 친구들은 재수 이상이 많죠. 재수 이상이 왜 많을까요? 교과 못 쓰잖아요. 써봤자 의미 없고 학종도 써봤자 의미 없고 그러니까 재수하게 되면은 정시주로 가게 되는 건데 6장이 남은 거고 아까우니까 논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정시가 있거든. 자기들한테는 정시로 위주로 하는 거지 논술을 그냥 길러보는 거거든요. 제대로 공부 안 해요. 결과가 보이시잖아요. 지원한 애들 중에서 현역 애들이 이렇게 뒤집었죠. 재수생 애들은 재수 이상 많이 좀 깎였고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뭐. 그래서 뭐 대충 이제 논술 전형의 허와 실을 아마 잘 아셨을 것 같고 조금 제가 이제 기준으로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준으로 선택 과목은 미적분 기준으로 했어요. 중상위권으로 갈수록 미적분이 거의 필수처럼 돼버립니다. 확통 기하 같은 경우는 기하야 말할 것도 없고 확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선택하는 친구들이 늘긴 늘었는데 중상위권 이상만 가더라도 범위에서 논술 출제 범위에서 반드시 미적분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점. 그래서 1등급이 나오고 내신으로만 확통 기하를 조금 했다. 논술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확통 기하를 무진장 공부하는 친구 없어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확통 기하를 조금 공부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신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둘 다 안 했을 때 마찬가지로 수학 2등급 미적분 선택이면서 내신으로 확통기하 좀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리고 3등급 마찬가지로, 그리고 4등급 이하는 이제 구분 없이. 이제 학생이 약간 이제 뭐 학부모님이 보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 아이가 논리적이더라 이렇게 보는 경우는 요쪽. 그리고 약간 직관적이거나 문제풀이 같은 거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감각적으로 딱 봤을 때 느낌적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은 요쪽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가운데 같은 경우는 요 두 케이스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은 이론 수업은 좀 선호하는데 문제풀이 감각적인 거는 조금 이제 안 좋아한다 하면은 요 학교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서강대는 왜 1등급에도 있고 2등급에도 있나요? 2등급도 얼마든지 서강대 붙을 수 있어요. 공부하기에 따라서. 2등급 나오는데 2등급 나오는 이유가 내가 수능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약하다. 근데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4점짜리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논술은 문제 개수가 적은 대신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화, 동국, 숙명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학교 레벨에 비해서 제가 약간 낮은 등급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일수록 문제를 볼 때 계산 비중은 진짜 적어요. 근데 대신에 문제의 정의를 해석하는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요 학교들이에요. 이화여대, 동국대, 숙명여대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이 비중이 커요. 그래서 학교별로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하는 유형 그리고 출제하는 느낌들, 스타일 이런 것들은 제가 공략집에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감각적인 문제들 약간 이제 수능에서 뭐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을 자기는 잘 푸는데 친구들한테 어떻게 푸는지 설명은 잘 못하더라.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요 둘 다 이제 성향이 좀 고르거나 한 친구들로 보시면 돼요.
연세대, 한양대 왜 이쪽은 없어요? 감각적 최상위권 학교들은 다 요구해요. 계산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동시에 저희 같은 것도 잘 쓰는 학생들이 풀 수밖에 없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사실 1등급 정도 되면은 이론적인 것들을 이제 싫어하는 케이스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신 학생부 교과처럼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논술 전형 지원 전략,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논술만 쓸 건 아니니까 교과 학종까지. 그래서 한번 요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 너무 길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써야 되냐를 이제 간단히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논술에서만 좀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논술에서 뭐 또 새로운 거 배워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예시나 수능에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뚫려있는 부분들. 이거는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내용을 잘 몰라도 꼼수로 풀 수 있게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 준비할 때는 딱 나오는 것만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논술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냈어요 하는데 나 본 적 없어요. 너가 공부 안 한 거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요 논술로 나오는 부분들만 딱 집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논술로 등급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없는 문제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시험 범위인데 아까 이제 최상위권 학교들 보셨을 때 미적분 학통기하가 다 나온다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일단 공부는 수원2하고 미적분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상위권 학교들은 미적분들을 반드시 포함해요. 그 논제가 수원2하고 미적분하고 오히려 미적분 비중이 더 크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많이 착각하는데, 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수원2 비중이 높거든. 확통기하는 난이도가 쉬운 3점에서 어려운 3점 정도,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비중도 전체 100% 중에서 각각 15, 1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확통기하를 이 학생이 열심히까지는 바라진 않아. 대신에 과탐 2 과목 듣는 것처럼 그래도 얘가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냐 정도로 내는 이 정도만 공부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추론할 줄 아는 능력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유형은 진짜 기본적인 것들 정도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중요한 거는 수원2하고 미적입니다. 서술. 과정이 왜 중요하냐?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엔 분명히 있는데 내신 수능 준비할 때 안 나온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이 과정에서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경대에서 기출된 문제인 건데,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유형으로 좀 유명해요. 수능식 풀이하게 되면은 일종의 꼼수예요. 과정을 못 보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수능하고 내신 강사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죠. 어쨌든 이제 빨리빨리 풀고 4점짜리 어려운 문제 보는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1차함수다 라고 딱 찍어놓고 문제 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분 점수에 깎여요. 무조건 깎입니다. 교수들이 이런 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왜? 교수들도 우리나라에 수능 보는 양반들이기 때문에 이런 꼼수들을 자기들 많이 써봤거든요. 더 잘 알아요. 학생들보다. 이거 그 꼼수 썼구나. 야, 옛날 생각 나고 추억 돋네. 이렇게 다 찾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르게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 논술은 당연한 건데 요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네 개수 값을 구했어.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요 채점 기준에서 위에 있는 파란 색깔 네모까지만 풀어요. 그럼 15점 중에서 6점밖에 못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배웠거든. 내신 수능에선 이렇게 풀라 가르치거든. 근데 얘네가 진짜 바라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여기에 써야 되는 거를 알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사이값 정리는 학생들도 배우긴 배웠는데 이런 유형으로는 안 배웠어요. 다른 유형으로 배웠지. 그래서 여기서 써먹는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거를 녹이고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런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학생들이 요새 이런 것들을 잘 안 나더라. 이런 거에서 문제 출제하면 변별이 될 거다. 그래서 저같이 논술 전문 강사들은 이런 부분들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분석하고 예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합격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사회값 정리를 썼냐. 그리고 걔를 이제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부분도 근이 있는지를 확인했냐. 이 부분이 계산으로 하는 부분보다 배점이 높아요. 계산하는 부분들. 짜증나게 뭐 미분해가지고 뭐 대칭시키고 하는 부분들까지 하면은 6점. 사회값 정리를 여기서 써야 돼요.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5점이 붙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나요?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내신하고 수능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넘어갔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사회값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증명까지 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교과서적인 유형을 습득하면 되는 거지. 제대로. 교과서 유형, 논술 유형. 이게 합격 비법입니다. 그래서 뭐 증명 문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결국엔 똑같아요. 증명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근계수 증명해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애들 이제 굳어요, 얼어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되게 쉽거든요. 근이 없으면 증명해라. 봅시다. 그러면 요거 fx에 근이 없으면 증명해라.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 볼록. 얘가 아래 볼록인데 최소값이 x축보다 위쪽이네요. 양수네요. 그러면은 x축과 안 만나니까 근이 없는 거죠. 땡이야. 그러니까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 유형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딱 굳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는 과정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 플러스 알파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첨삭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쓸 때 서버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좋은 방식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은 첨삭을 좀 받아가시면서 이제 뭐 저 아니어도 됩니다. 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이제 선생님들한테 첨삭 맡겨보셔가지고 어떻게 좀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아는 분이 좀 이거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학생들 쓰게 되면은 많이 나온 실수가 이런 식으로 수식만 써요. 이러면은 제가 채점할 때도 저도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답안을 보게 되면은 그냥 얘는 아무 생각 없이 풀었구나. 수학은 잘 모르고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암기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감점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쉬운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좋아하는 답안, 대학 교수가 좋아하는 답안은 이런 식의 답안이에요. 보시면은 물론 그래프 그림도 있고 수식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필요한 서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한글 꽤 많이 들어가죠. 수식만 쓰게 되면은 거기에서의 진짜 중요한 의미를 학생이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쓰는 거 중요하다. 그 친구도 수능에서 수학이 3등급 컷 나왔어요. 4등급 나올 뻔 했는데 경희대를 갔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자공학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저의 전략을 다 흡수해 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잘 쓰는 거에 집중해라. 어려운 문제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풀고 부분 점수만 노려라. 그리고 확통기하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들만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첨삭도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수식만 썼죠. 첨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뭐 글씨 똑같죠. 다른 친구 가져온 거 아니죠. 잘 써가지고 합격했죠. 그리고 시험 범위 대비 같은 경우인데 확통 같은 경우는 풀이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만 꾸준히 이제 간만 안 떨구게. 영어 그 단어 같은 거 많이 까먹잖아요. 안 보면은 그 정도. 그래서 확통기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3점 정도만.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확통기하를 내신으로 듣긴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죠? 다른 친구들도 확통기하 들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확통 선택해가지고 하던데요? 그럼 미적분 안 해요. 어차피 미적분 보통 미적분 선택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확통기하는 잘 안 하고 하는 상황인 건 다 동일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사고 애들이라고 해서 더 잘 붙나요? 그것도 아니었죠. 상황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모르는 학생들이 다 똑같이 몰라요. 이 부분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확통기하는 출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은 아무도 못 푸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 보통 뭐 확통은 1, 2단원, 기하는 2, 3단원들. 그리고 논술 준비 전략인데 뭐 복잡해진 대학별 논술 정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정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일단 논술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건 이제 공략집으로 다 올려드리니까.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죠. 학생한테 맞는 유형 찾기. 요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학교별로 문제 출제하는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뭐 간단하게만 예시를 이제 드린다고 치면은 학교별로 출제 유형이 뭐 교과서 내용으로 출제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교인지, 새로운 내용을 주고 얘를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 이제 학교인지, 혹은 수식으로 푸는 유형을 좋아하는 학교인지, 도형으로 푸는 유형을 좋아하는 학교인지, 제시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도 되게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자료 찾기가 되게 힘든데, 이 부분들도 학생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이 좀 풀어보고, 내가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데 그 유형에 맞는 학교는 이 학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한 다음에 지원하는 게 더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제가 공략집에 다 올려드린, 유튜브에 다른 영상을 올려드린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약수령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제 유형들을 좀 보면은, 이제 물론 변별력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사실 약수령도 비슷비슷합니다. 변별력에서는 부분 점수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고,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들, 그래서 잘 쓰는 거 라기보다는 올바른 방식으로 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약수령은 실제 기출되는, 대학에서 기출되는 유형들에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EBS에서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대학 기출을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보시긴 보셔야 돼요. EBS 공부는 어차피 수능 준비할 때 보시기잖아요. 그러면은 EBS는 거기서 이제 하고, 나머지 약수령 실제 기출 문제 또 이제 풀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아까 제가 서경대 예시로 보여드렸죠.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물론 EBS하고. 대신 풀이의 방식이 수능에서 푸는 식이냐, 논술에서 푸는 식이냐. 약수령도 논술입니다. 수능 대신해서 꼼수 쓰는 거로 풀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논술, 약수령 논술 과정수화 되는 거니까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건지, 제대로 푸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는 거죠. 요게 약수령 논술의 비법이 되겠고. 그래서 좀 이제 제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이제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자 결과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5년 정도부터 이제 기록을 했는데, 예전에 보였던 학생들 건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친구가 수능에서 3등급 성신여대, 항공대, 그리고 홍익대, 경희대를 간 친구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친구. 그리고 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 모두 다 쏙쏙 빼가더라고요. 진짜 완전 역전을 한 거죠. 사실 역전이라기보다도 수능에 안 맞는 대신에 교과서적인, 논술적인 접근에 맞는 친구였을 뿐이에요. 너무 이제 제가 역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은 그 친구한테는 약간 실례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정서적인 접근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인 거죠. 이게 남들 봤을 때는 인성 역전 했네,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네. 다 보여드리긴 좀 힘드니까 그냥 이제 보시면서, 아,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요 강사라는 놈이 이제 거짓말쟁이는 아니구나, 이 정도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저도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세 군데 합격했거든요. 이 친구는 내신에 되게 안 맞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고도 고2 때까지는 내신이 3.7 정도였대요. 수학은 이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수학에 자신감이 좀 붙어가지고 9월에 쓸 때는 이제 수학과에 지원한 거죠. 논술에서 수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반도체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수학에 좀 그래도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학과들보다 유독 수학과 경쟁률은 조금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 친구가 한양대 수학과, 중앙대 수학과, 경대 수학과를 셋 다 최초 합격해가지고 한양대를 갔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친구가 그냥 수능 내신에 안 맞는 친구일 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역전으로 보이는 거고, 제가 와, 운이 되게 좋았나 보이나. 운이 좋긴 뭐가 좋아요. 얘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논술에 맞게, 교과서적인 방식에 맞게 공부한 거예요. 단지 내신 수능에 안 맞다 보니까 그 성적이 좀 안 나왔을 뿐인 것이. 이거 논술을 운이라 말씀하시면은 이건 되게 실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이제 기억에 남네요. 반수한 친구인데 약간 좀 늦게 오긴 했는데, 되게 이제 저한테 저번 주 공부했던 거 와가지고 복습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이 좀 물어보고, 과정 내긴 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풀이하신 거는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왜 값은 똑같나? 이런 식으로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제 거 많이 되게 뽑아갔어요. 이런 친구들은 언젠가 분명히 제가 붙는다, 이런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또 되고요. 이 친구도 있고 많아요. 네. 갇혔는데 약수령이야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일부만 따왔습니다. 누구는 이제 이거를 논술을 이제 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학생들,
적어도 저하고 진짜 논술이라는 전형을 진짜 제대로 파고들고 내가 합격하려면은 어떤 부분 맞춰야 되는 건지를 세세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나는 이 학교에 좀 맞으니까 여긴 쓰자. 이 학교 내가 가고 싶긴 하지만 안 맞으니까 좀 피하자. 이런 식으로 다들 대부분 제대로 학교를 갔어요. 내신으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들보다 더 상위권의 학교들을. 이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이제 논술을 그냥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원서비 기부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냥 각종이나 교과를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단 제대로 공부할 거다. 이런 분들만 이 영상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다른 자료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지원해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리논술 장학생 조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